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었죠. 하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문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초췌한 얼굴의 눈빛은 이미 희망을 잃은 듯 했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민호야, 이게 지금 무슨 꼴이니?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아들이 비틀거리며 들어와 말했어요. 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아들을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가까스로 물어봤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흐느끼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진정된 뒤에야 겨우 입을 열었죠. 사채업자들이 제가 돈을 갚지 못해서 저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사채라니,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빌린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그 답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책임지기 어려운 일을 듣게 되는 게 두려웠거든요. 2억이에요. 이자가 너무 높아서 감당이 안 돼요. 처음에는 얼마 안 됐는데 밀리다 보니 너무 커져버렸어요.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개원을 하겠다던 아들이 처음부터 전액을 빌린 것도 아니고 조금씩 빌려 썼다는 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형편에 맞게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돈을 갚기 어려울 정도로 사채를 빌렸는지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고 동시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자입니다. 올해 71세가 되었어요. 이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으며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었지요. 돌이켜보면 인생이란 그런 것 같아요. 달콤할 때도 있고 쓴맛을 느낄 때도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경험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들과 딸을 키우느라 제 인생은 늘 뒷전이었죠. 젊은 시절에는 그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옳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자식을 챙기면서도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아야 했는데 저는 그저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거죠. 저는 일찍이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남편은 오랫동안 지병을 앓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과의 사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저를 떠났을 때 혼자서 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걱정이 태산 같았죠. 그러나 슬퍼만 하고 주저앉아 있을 순 없었어요. 아이들을 제가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강해져야만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순대국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시장 끝자리에 가게를 차렸죠. 처음엔 손님이 너무 없어서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마저 안 되면 토끼 같은 자식들을 굶겨야 한단 생각에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죠.
매일 뜨거운 불 앞에서 국밥을 끓이고 서빙을 하고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느라 제 몸은 녹초가 되곤 했습니다. 매일 밤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시고 고단했지만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렇게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매일 아침이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장터로 나갔고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애들 밥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서 끝내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딸은 간호사가 됐습니다. 자식들이 각자의 길을 찾아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제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식 농사는 잘 지었다고 제 자신을 칭찬하며 흐뭇하게 웃을 수 있었죠. 지금까지는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힘들었던 시간마저 추억이 될 정도로 뿌듯했습니다. 지금껏 운영해온 순대국밥 장사는 가게 운영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매출의 10%를 받기로 매출 배분 계약을 한 후 가게를 넘겼습니다. 이제 한숨 돌릴 여유가 생겨 아이들과 여행도 다니고 여가 생활도 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만 하느라 자식들과 많이 시간을 보내진 못해왔어서 그런지 하루아침에 아이들과 살갑게 지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애들이 대학 가고 독립하면서 사이가 조금은 서먹해졌다는 건 느꼈었지만 그 사이 애들을 다 결혼시키고 나니 더욱더 연락하기 어려워져 있었죠. 하루아침에 제게 심적,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며 계속해서 만나자고 하기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안부차 전화해도 바쁘다며 금세 끊고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해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처음엔 사실 애들이 저를 피한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애들도 그저 바쁘고 일하느라 지쳐서 그나마 아이들에게 가장 편한 사람인 저에게 마음 놓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서운한 마음이 쌓여갔습니다.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런 아이들이랑 서먹서먹해진다는 생각이 참 씁쓸했어요. 아들의 부탁으로 제가 보관하고 있던 아들이 학생 시절에 쓰던 노트와 책을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아들이 주말에 제 집에 들리느라 제대로 못 쉴게 걱정되어 평일에 별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제가 아들의 집에 가기로 했죠. 하지만 아들은 저를 오랜만에 봤는데도 고개만 까딱 인사하곤 방에 들어가 버렸고 며느리는 언제 가나 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사돈댁과는 자주 왕래하며 지낸다고 들었는데 제게는 이렇게 냉랭하다는 게 어디서부터 터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안부만 겨우 주고받고는 아들 내외의 눈치를 살피다가 얼른 제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도 마음도 참 무거웠습니다. 국밥집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주지 못해서였을까 자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딸아이와도 별반 다를 것은 없었죠. 딸이 출산하고 나서 딸 아이의 부탁으로 갓 태어난 손녀를 돌보기 위해 거의 매일같이 딸아이의 집에 갔습니다. 맞벌이하는 딸을 생각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애 봐주고 집안일도 해주었죠. 딸이 퇴근할 때쯤이면 딸아이와 사위가 불편할까 싶어 마치 딸아이 집에 우렁각시라도 되는 양 얼른 제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손녀딸이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딸이 집에 오라는 말도 거의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언젠가 손녀 얼굴도 보고 싶고 해서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못 본 지 오래되기도 했고 간만에 저녁이나 같이 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죠. 엄마,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자식들에게 너무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게 좋대요. 우리도 바쁘니까 조금 덜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싶어서 욱하기도 했지만 아직은 애구나 하는 마음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이렇다 보니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TV를 보거나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거나 하죠. 가끔 동네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왁자지껄하게 친구들과 놀고 집에 돌아오면 가슴 한켠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한들 뭐 어쩌겠습니까? 당연히 자식이 분가하고 가정이 생기면 자기의 가정을 챙겨야지 부모를 챙길 여력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혼자인 게 외로워서 그렇지 돈이 부족한 건 아니니 제 한몫 하고 있다 생각하며 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노인의 정신 건강에 좋다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복지관에 다니며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직접 다니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는데 복지관에는 정말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어려서부터 하고 싶었던 그림 그리기를 배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서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그 나이에 그런 거 배워서 뭐 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단한 걸 해낼 생각보다는 스스로 어떤 걸 해내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평생 남 비위 맞추면서 국밥 장사를 하며 살아왔는데 말년에까지 하고 싶은 것도 못 해보고 죽으면 그것 같이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요?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지내다 보니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과 외로움은 차차 옅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오랜만에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자 반가움에 환하게 맞아주었죠. 오랜만이네, 아들. 그러게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자주 찾아왔어야 하는데 너무 바빴어요. 아이고, 괜찮아. 일이 먼저지. 그래도 엄마는 오랜만에 아들 얼굴 보니까 좋다. 아들을 보니 반가워서 기쁜 맘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온 김에 평소 안 하던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까지 만들어 십첩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어디서 밥도 못 얻어먹는 사람처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나 마음을 비우니 아들이 알아서 집에 오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차를 마시면서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쉽사리 얘기하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뗀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 엄마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돈, 갑자기 돈은 어디에 쓰려고? 당장 카드 값이 좀 밀려서요. 제가 해결하고 싶었는데 요새 이것저것 돈 들어갈 곳이 많아서 상황이 좀 어렵네요. 기껏 오랜만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돈 빌려달란 소리인가 하는 마음에 약간 섭섭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제게 말할 정도면 많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아들 내외의 씀씀이었죠. 아들이 의사가 돼서 대학병원에서 일하면서 연봉도 높았지만 자식도 없다 보니 며느리랑 틈나면 해외여행 가고 명품도 사서 SNS 같은 곳에 올리는 걸 보곤 그렇게 모은 돈이 많지 않을 거란 건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장 제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었어서 빌려주었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야 저를 찾아온다는 게 내심 서운하긴 했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그동안 끙끙 앓던 문제가 해결되어 그런지 눈에 띄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다 겪고 난 지금 회상을 해보니
그때 싹을 잘랐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아들은 점점 제게 더 금전적인 지원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살던 집 전세 계약이 끝나가서요. 저랑 이슬이랑 같이 모았던 돈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살기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학군 좋은 동네에서 이제 애기 가져서 살림 잘 꾸려나가 보고 싶어서요. 민호야, 일단은 형편에 맞게 살아보는 게 어떠니? 학군 좋고 입지 좋고 한 동네 다 좋지만 지금 형편에 맞지 않으면 유지하는 비용도 만만찮을 거다. 조금 더 생각해보자. 민지는 벌써 애가 저렇게나 컸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도 애도 없고 전세집 전전하면서 살잖아요. 집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좀 도와주세요. 제가 애기 낳아서 완전한 가족을 이뤄서 행복히 살아가면 그게 엄마한테도 좋은 일 아니겠어요? 정 힘들면 당장 빌려줄 수는 있다. 근데 이걸 아예 줄 수는 없을 것 같구나. 전세 대출받은 돈은 이자만 지불하니 내가 빌려준 돈을 천천히 분할해서 상환해도 부담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알겠어요. 엄마 말대로 해드릴게요. 대출도 받을 거라서 이자도 내긴 해야 하니깐 일단은 월 100만 원 정도만 갚을게요. 그래, 알겠다. 돈은 얼마나 부족한 건데. 일단은 2억 정도만 보태주세요. 대충 동네 집값 시세 알아봤을 때는 저희가 대출까지 받은 거에서 부족한 돈은 그 정도였어요. 그래, 알겠다. 먹고 사는 문제여서 도와주는 거지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진심이야. 알겠어요. 엄마, 저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 이상 부족할 것도 없어요. 감사해요. 사정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아. 뜯어 말리고 싶었지만 자녀 계획 이야기를 꺼내며 간절히 부탁하니 마냥 거절할 수만은 없더군요. 이렇게 집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아이들이 각자 알아서 잘 살아가며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는 끊이질 않더군요. 엄마, 지난번에는 고마웠어요. 덕분에 이사는 잘 갔어요. 그래, 이것저것 정리할 것도 많을 텐데 이 중요한 시기에 전화까지.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사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기를 갖고 싶은데 잘 안 생겨서 검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난임 치료도 필요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냐? 병원 사람들한테 물어물어 난임 치료까지 잘 해결해 볼 수는 있는 거니? 네. 제 전공은 아니어서 다른 분 추천으로 검사랑 치료는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남은 문제는 돈인데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치료비가 좀 비싼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원금이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금액은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민호야, 언제까지고 엄마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단다. 너가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리면서부터는 이제 너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잘 살아가야지. 그 과정엔 좀 부족하더라도 만족할 줄 알아야 하고 부족한 점을 알았으면 발전하고 성장시킬 줄 알아야 한단다. 그렇게 가족이 화목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야. 한 번에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완전해질 수는 없는 거야. 엄마,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에요. 정말 저희가 너무 간절해서 그래요. 더 늦기 전에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에게 주기적으로 필요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용돈 주듯이 말이에요. 약속한 회수만큼 이체를 해준 마지막 날 다짐을 했습니다. 정말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아들 녀석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해주지 말아야겠다고 말이에요. 여유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원했던 건 가족 간의 화목한 일상이었지. 얼굴 한번 비추지 않으며 전화로만 부탁하고 통장을 통해서 돈만 보내는 그런 ATM 같은 관계를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따끔히 말하지 못한 제 탓도 있겠지요. 아들 민호와 딸 민지는 서로 연락을 많이 주고받고 있었는지 아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준 이후로 딸에게도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들만큼 큰 금액을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왜 이렇게 애들이 무리한 부탁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명품백을 들고 다니니 직접 사주긴 부담스러워 제게 부탁을 하기도 했었죠. 조기 교육도 중요하다며 감당 못할 학원비까지 주기적으로 요청하기도 하더군요. 제 자식들이었지만 점차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대단한 걸 바란 게 아닙니다. 가족끼리 오순도순 시간도 보내며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도움 줄 수만 있으면 그렇게 서로 도우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 시작이 되길 바랬었죠. 그런데 지금 제 신세를 보니 제가 원했던 모습과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부탁을 할 때마다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 오히려 저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이런 ATM 취급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호의 없이 계속되는 요구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 마음부터 강하게 먹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 이제 개원해보려고 해요. 이제 맨날 야간하는 것도 지치고 저도 개원해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챙기고 싶어요. 그래, 큰 마음 먹었구나. 이제 어엿한 원장님이 되겠어. 축하한다. 네, 축하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야말로 정말 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돈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 근데 이제 더 이상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지금까지 돈 모아왔으면 이것저것 내가 도와준 것들이 있으니 개원은 스스로 해보는 게 어떠겠니? 한 5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돈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버는 게 많아도 그만큼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모으기 어려웠어요. 5억. 꽤 크구나. 네, 아무래도 장비도 사야 하고 입지 좋은 곳에 가려면 더 많이 필요한데, 우선은 엄마가 그 정도만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안 될까요? 일단 알겠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연락해보자. 이것저것 알아봐야 할 것들이 좀 있어서. 정말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기뻐하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아들한테는 좋은 기회일 텐데 저도 제 노후 자금을 생각하면 망설여지기는 했습니다. 일단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자산관리사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제 아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당장 현금화 가능한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한 5억 정도 필요합니다. 자산관리사는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은 채 말했어요. 어머님, 당연히 어머님 돈이다 보니 바로 인출은 가능한데요. 다만 어머님 투자하고 계신 방산주가 지금 상황이 매우 좋아요.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서 지금 빼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깝긴 합니다.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아들의 미래를 도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말고 좀 시간이 지나서 수익을 실현한 다음에 도와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1억 정도만 빼야겠다 생각했어요. 일단은 1억을 주고 나머지 돈이 정말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더 빼야겠다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현금을 들고 있다 보면 분명 아들 내외 씀씀이라면 다 써버릴 것 같단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면 일단 1억만 뺄게요. 네, 잘 생각하셨어요. 지금은 아직 기다려야 할 때예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무척 신이 나서 달려왔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돈 잘 받아왔어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역시 엄마밖에 없어요. 내 형편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1억 정도 빌려줄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뭐야, 1억? 아니, 엄마 그동안 많이 모아놓으셨던 것도 아는데 어떻게 제가 개원한다고 해도 1억밖에 못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른 것들 투자한 것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수익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뽑아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엄마가 고정적인 수입이 제한적이다 보니깐 조심스럽구나. 사실 이 돈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내 형편에 맞춰서 결정하는 거다. 너가 이렇게 흥분해서 말하는 걸 나는 들어줄 필요가 없어.
당장 너에게 필요한 돈을 척척 해주지 못하는 건 미안하다만 사실 너도 나에게 맡겨놓은 걸 받아가는 게 아니니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건 좀 무례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여도 말이야.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자 아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 국밥집도 있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안 돼요? 그건 이미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나는 로열티만 받고 있다. 이렇다 할 수입도 없는데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참 다행이지. 이걸 건드릴 수는 없다. 아, 엄마. 진짜 5억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이번에는 진짜 왜 그러세요? 처음엔 아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덜 빌려주면 아들은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구나를 알게 되니 다 빌려주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단다. 너가 그렇다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남은 금액은 너가 채워서 하는 게 어떠니? 아들은 한숨만 푹푹 쉬더니 1억이라도 달라며 송금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에서 묘한 서늘함이 느껴졌죠. 아들이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꼭 투자된 돈으로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러세요? 네. 어머니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금방 개원해서 민호 씨도 돈 쓸어 담을 텐데. 어머니 혹시 질투하시는 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저희 좀 도와주세요. 민호 씨가 잘 되면 어머니한테 제일 좋은 일 아니겠어요? 이미 민호한테 다 이야기했다. 나한테 따로 전화해서 이러지 말고 너희들 돈 문제는 너희끼리 해결해봐라.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빌려줄 돈 충분히 있으신 거 다 알아요. 좀 빌려주세요. 저희 진짜 절박해요. 이번에 개원해서 잘 되면 어머님은 병원장 아들 두시는 거예요. 근데 대체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구세요?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동안 너희에게 빌려준 돈도 많다. 전세집 빼서 개원해도 되고 이것저것 빌려갔던 것들만 모아도 병원 차리겠구나.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물론 제가 아들 내외를 속이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전부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무의식에서 사라지지 않았죠.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또다시 제 오빠와 저를 차별한다며 칭얼댈 것이 뻔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1억 원이나 빌려줬다면서요? 왜 오빠만 그렇게 챙겨주세요? 사정이 안 좋은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많다고요. 저한테도 주시면 저는 우리 지연이 잘 키우는 데에 쓸게요. 오빠는 진짜 어디다가 쓰는지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뭐 하겠다고 빌려가서 자기들 사치하는데 돈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차라리 저한테 주시면 저는 그 돈 정말 필요한 데에 잘 쓸 거예요. 딸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아들이나 딸이나 엄마를 돈으로만 보는 건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나한테는 너희 둘 다 같은 자식이야. 누굴 더 차별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여유 닿는 데까지 도와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나도 여유가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구나. 너희 오빠랑 동일하게 1억까지는 어렵고 5천만 원까지는 힘 닿는 대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구나. 큰 도움 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오빠는 1억 원이나 주고 저는 5천만 원이에요? 제가 뭐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오빠랑 똑같이만 해달라는 거잖아요. 벌이는 누가 더 많은데 누구는 더 힘들어한다고 선뜻 1억씩 주고 누구는 힘든 상황 꾹꾹 참고 있으니 그냥 잘 산다고 방치하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식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결정이 옳다고 믿었어요. 부모도 자식에게 가끔은 아니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고 봄이 지나 여름이 왔어요. 날씨는 점점 더워졌지만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차가고 서늘한 바람만이 불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었죠.
하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문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초췌한 얼굴의 눈빛은 이미 희망을 잃은 듯 했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민호야, 이게 지금 무슨 꼴이니?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아들이 비틀거리며 들어와 말했어요. 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아들을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가까스로 물어봤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흐느끼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진정된 뒤에야 겨우 입을 열었죠. 사채업자들이 제가 돈을 갚지 못해서 저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사채라니,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빌린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그 답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책임지기 어려운 일을 듣게 되는 게 두려웠거든요. 2억이에요. 이자가 너무 높아서 감당이 안 돼요. 처음에는 얼마 안 됐는데 밀리다 보니 너무 커져 버렸어요.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개원을 하겠다던 아들이 처음부터 전액을 빌린 것도 아니고 조금씩 빌려 썼다는 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형편에 맞게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돈을 갚기 어려울 정도로 사채를 빌렸는지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고, 동시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아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사채로 그렇게 큰 돈을 빌린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개원 자금이 필요했어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빌린 건 빌린 건데 도대체 왜 개원도 안 하거며 그 돈은 대체 어떻게 쓴 건지 정말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그러니?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대로 가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협박해요. 병원까지 찾아온다니까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해도 병원까지 찾아온다고 하니 아들이 앞으로 병원 일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속으로 빠르게 계산해 봤어요. 알았다. 어떻게든 해볼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전혀 확신이 없었어요. 단순히 제가 돈을 대신 갚아준다고 문제가 해결될지는 모르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아들을 진정시키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제 말을 들은 아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꼭 새 사람이 될게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아들의 미래, 우리 가족의 앞날, 그리고 제 노후까지 수많은 걱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한 번 더 도와줄게.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알겠지? 제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의 빨갛게 충혈된 그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네, 엄마, 약속할게요. 이번엔 정말 변할 거예요. 너 지금까지 빌려간 돈도 다 포함해서 정말 착실하게 갚아야 한다. 안 그러면 너는 진짜 사람이 아니야. 네, 엄마 저번에는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꼭 갚을게요. 저는 급한 대로 2억을 주택담보로 대출받아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전부를 빌려줬다면
아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저 아들이 자기 힘으로 해서 책임감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나니 아들은 정말 환골탈태해서 이자도 원금도 꾸준하게 갚았어요. 아들과도 언제 서먹했냐는 듯 사이도 많이 회복되었지요. 엄마 오랜만에 여행이라도 갈까요? 요새 방어가 철이라는데 바닷가 가서 회도 먹고 바람도 쐬고 와요. 하다. 그래. 이게 얼마만이니? 갔다 오자. 아들과 며느리랑 그렇게 당일치기로 강릉으로 여행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좀 못 믿었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정신 차린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 내외랑 여행을 떠나기로 했던 날 아침 저희 집 앞에 데리러 왔습니다. 근데 아들의 차가 고급 독일 차인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차 바꿨어. 아유, 엄마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차를 바꿔요. 엄마 잘 모시고 싶어서 원장님한테 차 빌렸어요. 아들은 결국 개인 병원을 개원하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괜히 이야기해봤자 긁어부스럼으로 돈 얘기만 한 번 더 나올까 싶어서였죠. 차에 타자마자 익숙한 듯이 며느리는 서랍에서 립밤을 꺼내서 발랐습니다. 빌린 차라고 하는데 뭔가 너무 익숙해 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딱히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가던 중 휴게소에 들리게 됐습니다. 화장실에 들렸다가 간단한 간식거리를 사려 하는데 며느리가 자기가 산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살게요. 어머, 그래 고맙구나. 며느리가 지갑을 꺼내는데 들고 있던 가방을 무심결에 보니 한눈에 봐도 누구나 다 아는 명품 가방이었어요. 해당 매장에서 몇 천씩은 산 VIP, 고객 대상으로만 가방을 판매하기로 유명한 브랜드의 가방이었죠. 무슨 돈이 있어 저런 사치품들을 사는 건지 신경에 거슬리긴 했지만 이제 저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라 생각했죠. 강원도에 가서 회도 먹고 바닷가를 보니 막힌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다사다난했지만 아들 내외랑 이렇게 여행을 오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엔 너무 피곤해서 1시간 정도는 잠든 것 같았습니다. 잠에서 깨려던 참이었는데 아들 내외가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갑자기 제가 깨어나면 행여나 무안해할까봐 계속 자는 척을 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여보. 아냐, 여보가 고생 많았지? 그래도 이렇게 어머님 한번 달래주면 또 돈 빌려달라고 부탁할 때 부담 덜 할 거야. 우리 이제 곧 그때 빌린 돈도 다 쓰는데 만간에 한 번 더 부탁드려보자. 쉿. 조용히 해. 엄마 듣겠다. 그래, 조용히 해야지.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제가 자는 거라고 확신했는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 근데 그래도 이번에는 저번처럼 사채 써버렸다는 극단적인 상황은 만들지 마. 진짜 우리가 어머님 상대로 사기라도 치는 것 같잖아. 괜히 나중에 문제 될 일 만들지 말자. 아이, 조용히 하라니까. 여기서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해. 혹시라도 들으시면 진짜 곤란해져. 그래, 알겠어. 아, 얼른 집에나 가고 싶다. 참담한 마음 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고급 독일차, 며느리의 지갑, 이 모든 게 저한테 빌린 돈으로 산 거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채업자한테 돈 빌렸다는 소리마저 전부 저를 속인 거였다니. 어떻게 자식이라는 놈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과 절대 제가 들었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저는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자는 척하면서 집에 가는 그 시간이 영겁의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아들 내외한테는 대충 인사하고 얼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앉아서 땅이 꺼져라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자식이 이럴 수 있을까? 너무 억울한 마음과 배신감과 경멸 등 5만 가지 감정이 들면서 그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지쳐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멍 때리고 있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생각만 하던 일을 실행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당장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알아두었던 실버타운에 전화를 걸어 입주 신청을 했습니다. 다시는 자식한테 의지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아프면 자식이 챙겨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자식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것도 지겨웠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의 더러운 꼴을 보며 사느니 조금 외롭더라도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사는 게 걱정 없을 것 같았습니다. 거기선 아프면 병원도 바로 데려다 주니까 건강 걱정도 해결되었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내놓아서 집은 금방 팔렸고 실버타운 입주도 순조로웠죠. 실버타운에 도착하자 친절한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예전에 미리 알아둔 덕분에 입주 절차는 비교적 순조로웠죠. 제가 배정받은 방은 넓고 깨끗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이 인상적이었어요. 시설도 훌륭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채우기엔 한참 부족했어요. 마음 한켠엔 자식에게 받은 상처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짐을 풀면서 이제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죠. 첫날 밤 침대는 푹신했고 방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책과 의심이 교차하면서 잠들 수 없었죠. 하지만 생각한다고 바뀌는 건 없으니까 이튿날부터는 실버타운의 일상을 체험해 보려 했어요. 아침에는 그림 수업에 나갔고 오후에는 음악 수업에도 참여했어요. 역시 음악 수업은 저한테 잘 안 맞고 그림 수업이 가장 재미있었어요. 저녁엔 입주자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모두들 나름대로 이곳 생활에 익숙해져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고 그 누구와 이야기를 나눠도 마음 속 깊은 외로움과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첫 번째 월 생활비 청구서를 받았을 때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죠. 입주비도 부담이 됐는데 매달 이렇게 많은 돈을 내야 한다니. 그동안 계속 돈을 모아왔지만 이제는 쓰려 하니 어색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도 국밥 가게 매출의 10%를 받는 거랑 은행이자로 들어오는 고정비 있어 충당은 가능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할머니들은 손주나 자식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오면 정말 기뻐요. 꼭 올 때마다 할머니 준다고 과자 같은 걸 사오는데 그 마음이 어찌나 이쁘던지. 저희 딸은 바빠서 못 오더라도 매주 꼭 전화를 해줘요. 그게 참 큰 힘이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부러우면서도 씁쓸했어요. 나도 내 아들이 의사인데 라고 자랑도 해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의사라는 귀한 직업임에도 인품은 천하의 상놈이 따로 없는데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그저 묵묵하게 다른 할머니들의 이야기나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연락도 안 되고 엄마 집에 가니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렇게 됐다. 엄마는 좋은 곳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연락하지 마라. 아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사라지고 내가 진짜 오늘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하려다가 지금 겨우 통화돼서 안 한 거야. 한참을 망설이다가 딸한테는 실버타운에 오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갈 거면 말을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도 그러고 민호도 그렇고 다신 보고 싶지 않았어. 저번에 너가 집에 자주 안 왔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니? 아, 엄마 그건 정말 죄송해요. 아무래도 남편 눈치도 보여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정말 사과할게요. 그래, 알겠다. 그나저나 오빠랑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말을 할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래도 딸한테만큼은 이 서러움을 얘기하고 싶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거지꼴을 찾아온 그날부터 여행에서 혼자 눈물을 삼켜야만 했던 사정까지 전부 털어놓았죠. 뭐, 그게 말이 돼? 진짜 오빠 미친 거 아니야? 아니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됐어. 난 이제 남은 삶 여기서 살다가 조용히 가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러니까 너도 너무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그래라. 서둘러 전화를 끊고 그림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너랑 할 말 없다. 엄마, 지연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설마 제가 미쳤다고 그런 연기를 하겠어요? 아무리 제가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있단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엄마한테 돈을 뜯어가겠어요? 엄마가 잘못 들은 거예요. 난 이제 너란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만 끊자. 아, 엄마 잠시만요. 아들은 할 말이 남은 듯 보였지만 개의치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괜히 기분만 더 나빠졌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림 수업도 듣고 제 할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딸이 손녀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래, 여기까진 무슨 일이야. 온다는 얘기도 없고 갑자기 와서 놀랐다. 아니, 뭐 꼭 일이 있어야 와요?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혹여나 또 나에게 부탁하거나 돈 때문에 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잔뜩 경계를 하고 딸을 대했어요. 그렇지만 딸은 딱히 돈 얘기를 하거나 저에게 부탁을 하진 않았어요. 23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를 보러 왔어요. 그래도 저는 경계를 풀지는 않았어요. 엄마, 나 진짜 엄마한테 더 이상 부탁할 거 없어.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잠깐 그랬던 거야. 너나 민호이나 똑같아. 너희 둘 다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아왔고 아무리 부모라지만 너무 스스로 처량했다. 그때의 감정을 잊을 수 없어. 그래서 예전같이 대할 수 없는 거야. 너도 당장은 좀 서운할 수 있지만 이건 너가 이해해. 에휴, 그래 나 같아도 아들한테 그런 일 겪으면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이해해. 근데 내가 그런 게 아니잖아. 난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래. 엄마가 의심하는 것도 다 내 업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이 다시 열리면 그때 얘기해도 돼. 기다릴게. 딸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쩌다가 자식을 이렇게 의심하게 됐을까 하는 마음에 너무 서러웠습니다. 딸이 집에 가고 나서 복잡한 마음을 안고 그저 그림만 그렸습니다. 그래도 딸은 자주 저를 보러 왔습니다. 차차 시간이 지나자 딸에 대한 마음은 누그러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도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랜만이네요. 일 없다. 얼른 돌아가거라. 아, 엄마 오해라니까 왜 자꾸 그래요? 제가 그래서 돈 안 갚았어요. 지금도 이자 계속 주고 있잖아요. 아들이 그 이후로도 이자랑 원금을 갚는 건 사실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차 안에서 들었던 말을 잊을 수 없었어요. 민호야, 그래, 너 말대로 내가 오해라고 치자. 근데 너 엄마한테 개원한다 하고 돈 빌려가서 그냥 너가 사치 부리는 건 사실이잖아? 아니, 엄마 진짜 돈 좀 빌린 것 같고 왜 그래요? 내가 돈을 안 갚았어요. 떼먹기라도 했어요. 뭐 그런 거 같고 자식이랑 안 본다고 손절한다고 그래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거야, 이 녀석아. 나는 더 이상 너한테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자. 언제부터 너가 나를 그렇게 챙겼다고 이러는 거니? 너답지 않게 그냥 평소처럼 하거라.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사이로. 정말 지겹네요. 엄마, 저 의사예요. 그냥 돈 갚는 건 일도 아니라니까. 왜 그렇게 돈 못 갚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좀. 얼른 나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엄마, 정말 후회하세요? 자식 없이 나중에 아프면 어쩌려고 저한테 이렇게 대하세요? 됐고. 오늘 온 건 원금 좀 천천히 갚아도 되는지 물어보려고 왔어요. 이제 진짜 개원해야 돼서 고정 지출 좀 줄여야 해요. 그 돈 갚지 않아도 된다. 정말이야, 이자니 원금이니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돼. 정말요? 왜요? 엄마 돈 안 갚는다고 저 다시는 안 본다고 하더니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그래요? 너랑 연을 끊으려고 얽힌 돈 관계 다 정리하려고 그런다. 이젠 정말 필요 없어. 너한테 빌려준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모로서 베푼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마. 이제 진짜 다시 보지 말자꾸나. 뭐, 정말 후회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래, 다시 연락하지 말자 서로서로. 아들은 그렇게 제 마지막 말을 듣곤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가고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왜인지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걸 원하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속이 후련했어요. 다음 날부터 똑같이 그림도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여기 와서 친해진 이 할머니도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공감도 많이 되고 의지도 됐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잘못 살아온 걸까요? 자식들에게 잘해준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돌아오는 건 틀어진 관계밖에 없네요. 이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린 잘 살았어요. 우리는 그때 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거고 자식들이 그 마음을 몰라줘도 괜찮아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이 할머니에게 한 말은 제가 믿고 싶은 말이기도 했어요. 평소엔 그림을 그리고 가끔 딸이랑 손녀가 찾아오면 얘기도 하면서 제 삶은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딸이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어요. 딸은 더 이상 돈 얘기를 하지 않고 정말 저를 엄마로서 인간으로 대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 엄마 이제 좀 알겠지? 그리고 할 말이 있는데 나 엄마의 그 어떤 재산도 받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재산을 다 기부하던 오빠한테 전부 줘도 되니까 엄마랑 보내는 이런 시간에 의심받아서 소중한 시간 날리지 않고 싶어. 차라리 지금 각서를 썼으면 좋겠어. 됐어. 이제 나도 더 이상 너 의심 안 한다.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설사 딸이 제가 죽고 재산을 노리는 거라도 상관이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자주 보러 오는데 그 정도 정성이면 남은 거 다 가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싶었어요. 동시에 저는 결심을 했어요. 남은 인생에서 제 돈은 제가 최대한 쓰고 남는 돈이 있다면 딸애한테 모두 주기로 결정했죠. 다 늙어서 돈 써서 뭐 하냐 싶겠지만 그래도 평생 동안 내 힘들게 모아온 돈, 나를 위해 쓰며 살아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유가 되니 자식들을 챙겨준다고 생각해도 좋았지만 그렇게 맡겨놓은 돈 찾아가듯 대하는 태도에 상처를 받기보다는 나 하나라도 행복히 살면 만족스러운 삶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니 마음이 훨씬 더 홀가분해졌어요. 그동안 아들과의 갈등이나 재산 문제로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한때의 일처럼 느껴져요. 가끔 아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노력하죠. 제 삶의 주인은 저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기로 했다는 점이에요.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려 해요. 그것이 제가 찾아낸 새로운 인생의 의미랍니다. 이렇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언젠가는 자식들과도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날까지 저는 제 삶을 충실히 살며 스스로를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모두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